그날의 무게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살 막 서울 삼진전자 공장에 정식으로 들어간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죠. 월급날이었습니다. 노란 미닫이 창문 너머로 회계 담당 누나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앞에 선 형들이 하나씩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설 때마다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박철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따스함. 그건 단순한 종이와 돈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제 손에 쥐어진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1975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공장지대는 언제나 먼지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반까지 출근하면 저녁 6시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은 늘 까맣게 때가 끼었고 작업복 속 셔츠는 땀으로 범벅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상경에서 막노동도 했고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식 직장인이라는 신분증을 받았으니까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퇴근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작업 일과였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 형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점심시간엔 구내식당 된장찌개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라인 반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월급날이다. 5시 반에 회계실 앞으로 모여. 그 순간 공장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다들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일하는 손놀림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은 기계를 만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들어있을까? 어머니 드리면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 술 한 병 사드려야지. 5시 반 회계실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선배들은 익숙한 듯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그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월급이었으니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그 무게가 제 손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겨우 종이 몇 장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책임감의 무게라는 걸.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품속 깊숙이 넣고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가 뺏어갈까봐, 떨어뜨릴까봐 불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명동 네온사인, 광화문 내거리, 시청 앞 분수 그 모든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8시쯤이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부모님은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 그보다 이거 저는 품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갈색 봉투. 거기 제 이름이 삐뚤삐뚤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그 한마디에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속에 모든 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기둥이 될 거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살 청년이 처음으로 번 돈. 그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벅찰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30일간의 땀과 시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긴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첫 월급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에서 이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한 걸음 나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참 순수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직 몰랐죠. 하지만 그 순수함이, 그 뜨거움이 있었기에 이후에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여름, 첫 월급 봉투. 그건 제 인생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세계는 때론 힘들고, 때론 외로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처음 월급을 받던 그날의 떨림을. 그 떨림 속엔 우리 모두의 청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춘은 지금도 우리 가슴 한편에서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1982년 저는 이제 라인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27의 나이에 후배들을 이끌고 작업을 지휘하는 자리였죠. 그때 서울은 참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풍기던 기름 냄새, 출퇴근 시간의 인파, 거리마다 흘러나오던 조용필과 이미자의 노래. 그 모든 게 생생합니다. 퇴근 후엔 동료들과 공장 앞 막걸리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파전 하나 시켜놓고 막걸리 한 사발씩 마시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야, 우리 언제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결혼은 언제 하냐? 아, 돈이 문제지, 돈이. 그렇게 푸념하면서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막걸리 집에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의 아내를요. 그녀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동료들과 막걸리 집에 들른 모양이었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수줍은 미소, 조용한 말투 모든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공장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저녁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봤자 변변치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남산 올라가서 걷기, 한강 둔치에서 라면 끓여 먹기, 명동 거리 구경하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온통 빛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좋은 데 데려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1984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었고 하객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제일 싼 걸로 샀고 신혼집은 월세 단칸방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 빈집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단칸방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만 믿고 따라와요.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첫 아이가 생긴 건 결혼한 지 1년 후였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밤마다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살게. 너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해줄게.
그 무렵 집세가 자꾸 밀렸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태교 음식, 아기용품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월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이 사람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아들이 태어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전율, 간호사가 쌓인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그 작은 무게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출생신고서를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에서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확실히 행복하다. 이게 인생이구나. 80년대는 그렇게 질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고됐지만 사랑이 있었던 시절.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1997년 IMF라는 단어가 온 나라를 뒤흔들던 그 해를 잊을 수 없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에 불안이 가득했죠.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형, 나 오늘로 마지막이야. 10년을 함께 일한 후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 형 잘못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런 거지.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는 중학생이 된 큰아들, 초등학생 둘째,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대출도 있었고 매달 나가는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아내는 제 불안을 알아챘습니다. 당신 걱정 마요.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당신을 내보낼 리 없어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말이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았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떠난 동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때는 나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왔습니다.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이제 둘이나 병원비를 내고 나니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친정 가는 대신 단칸방에서 혼자 아기를 돌봤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아내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곤 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벌어야겠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택배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 4시간씩 자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어느 날 새벽 택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큰아들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 공부하다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녀석은 아빠가 밤마다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지. 그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렇게 살고 있겠지. 저는 아들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빠는 못 되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너희가 나보다는 덜 고생하게 만들 거야.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외롭고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 그럼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 웃어야 했던 가장의 얼굴. 90년대는 제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리듯 저도 그렇게 이 땅에 단단히 서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춘기였죠. 아빠는 나를 몰라.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어렸을 땐 제 손만 잡고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이젠 눈도 안 마주치려 했습니다. 아내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애들한테 너무 무관심해요. 언제 제대로 얘기 나눠본 적이 있어요? 내가 돈 벌느라 바쁜 거 알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에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둘째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형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늘 비교당한다고 울곤 했습니다. 나는 왜 형처럼 못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가 들어가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무렵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훨씬 작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의 차가움에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신 걸까? 평생 산처럼 든든하셨던 분이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너무 걱정 마라. 금방 나을 거다.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고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구석에 앉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제 힘드신가 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시골 병원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좁은 아파트에 부모님 방을 마련했습니다. 병원비가 또 부담이 되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효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힘들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잘 살아주는 게 내겐 가장 큰 효도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큰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짧은 침묵 후 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빠는 못된 것 같구나.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도 처음이라서 서툴렀어. 근데 말이야, 너를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빠.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늘어났고 둘째에게도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아버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아버지는 몇 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내 가족 잘 챙겨라. 내 아버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상실감,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정장을 입은 아들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이 녀석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아빠 엄마가 여기 있을게.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몇 년 후 아들이 독립했습니다. 자기 월급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죠. 이사 가는 날 짐을 옮기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혼자 살아볼게요. 그래, 잘 살아봐라.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둘째도 얼마 후 지방회사에 취직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 아빠, 잘 계세요. 자주 올게요. 손을 흔들며 떠나는 아이를 보며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빈집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냉장고를 뒤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 남은 식탁에서 저와 아내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당신 인생 살아도 돼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평생 가족 위에 살았잖아요. 이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해요. 아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했어. 우리 이제 좀 여행 다녀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경주였습니다. 봄에 개나리가 만발한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걷다가 지치면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는데 이제라도 가는 거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미안했어. 뭐가 미안해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걸. 여행을 다니며 우리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요. 당신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글쎄, 그냥 가족 잘 먹여 살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은 사진 찍는 거 좋아했어. 카메라 한 대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지금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오랜 꿈이었던 카메라를 샀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 하늘, 강,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게 내 시간을 갖는 거구나. 강릉에 갔을 땐 바다를 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 잘 버텨줘서. 제가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젊을 땐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쌓인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순간들, 그게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작은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젊은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그랬죠.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젊었을 땐 불안하고 급했지만 지금은 여유롭고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집은 이제 우리 둘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0평생 처음 느껴본 떨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가벼웠습니다. 분만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아들 낳을 때도 이렇게 안 떨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날 땐 책임감이 먼저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순수한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손자예요. 그 순간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2015년 4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 거리를 지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처사이를 낳는다는 연락을 받고 저와 아내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되는 기분이 어떠세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손에 든 꽃다발과 과일 보따리를 보고 짐작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글쎄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을 낳을 땐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가 먼저 왔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달랐습니다. 그저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저 녀석도 아빠가 되었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춘기로 저를 속썩이던 아이였는데 이제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손자예요. 아들이 조심조심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제 두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작은 손가락,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보드라운 숨소리, 모든 게 경이로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우네. 아니야, 안 울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태어났을 땐 이렇게까지 울지 않았는데 손주 앞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키울 땐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끝없는 책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달랐습니다. 그저 사랑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조건 없이, 부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에 또 봄이 왔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우리한테 또 봄이 왔어요. 손주가 100일이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유모차를 밀고 동네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아 유모차를 천천히 흔들어주며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이야, 내 아빠 키울 땐 참 바빴단다. 회사 일에 돈 벌기에 정신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르구나. 지금은 그냥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손주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스한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때 손주가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생후 100일 아기의 첫 미소. 그건 제가 평생 받은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2돌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좋은 쪽으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할아버지구나. 평생을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이름. 그 이름 속엔 책임보다 사랑이, 의무보다 기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혈연이 아니라 함께 쌓인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도 손주가 집에 놀러 오면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손을 잡고 동네를 걸어 다닙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고 낮잠을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애들 키울 땐 한 번도 안 그랬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땐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손주와 함께 나누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손주와의 첫 만남. 그건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날이었습니다. 거친 겨울을 지나 다시 피어난 따스한 봄. 그 봄 속에서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었죠.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사원증을 반납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웃으며 인사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침 7시면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펴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어디를 가? 산책이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친구들도 다들 바빴습니다. 일하는 친구들은 낮에 시간이 없었고 은퇴한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산책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걸어요. 마지못해 나섰습니다.
아파트 뒤편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걸 느낄 여유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이런 작은 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봄꽃 좀 봐요. 예쁘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응, 예쁘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부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조깅하는 청년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을 살면 되는 거구나.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함께, 나중엔 혼자서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작은 인사였지만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역사책, 소설, 에세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아, 세상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아내와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진달래가 피어 있더라고. 정말? 내일 같이 보러 가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게 소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주말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아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심심해.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손주의 할아버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고요하고도 충만한 시간입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젊었을 땐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지금은 평온합니다. 아,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거구나. 며칠 전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5년 첫 월급 받고 찍은 사진. 어설픈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20살 청년. 참 풋풋했었네. 1984년 결혼식 날 사진. 아내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둘 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표정이 딱딱합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둘째가 유치원 입학식 때, 가족 여행 갔을 때 하나하나가 추억입니다. 그 시절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제일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주 사진도 몇 장 끼워 넣었습니다. 생후 100일, 첫돌, 유치원 입학식 세대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얻은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 손주의 웃음,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추억들. 물질적으론 부자가 아니지만 정신적으론 풍요롭습니다. 잃은 것도 있습니다. 젊음, 건강,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그것들도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름이 없다면 어둠의 소중함도 모를 테니까요. 지금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예전처럼 바쁘게 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살 순 있습니다.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여행도 더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려 합니다. 어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란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려한 성공도 큰 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때론 울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가족은 기적이며, 삶은 결국 버티고 사랑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봅니다. 작년 가족 모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와 아내, 두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 모두가 모여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제가 평생 읽어온 결과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합니다.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내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참 따뜻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듯 제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요.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